내 배 아파 낳은 새끼들이 나더러 식모 할망구라고 그럽디다. 50년을 남의 집 빨래해주며 키워놨더니 이제는 그 빨래보다 못한 취급을 하네요. 1,000억? 그 할망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거 다 가짜지. 아들의 비명이 장례식장 복도에 날카롭게 울려 퍼집니다. 나는 낮게 비웃으며 속으로 되뇌었지요. 그래, 평생 식모라고 무시하던 이 애미가 사실은 그 집 진짜 주인이었다면 너희는 어쩔 거니? 뒤집힌 전 재산과 피눈물 흘리는 자식들. 그 처절한 심판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비가 쏟아지는 오후였습니다. 눅눅한 빗물이 검은 상복 위로 무겁게 내려앉아 살갗에 닿는 감촉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품에 안은 영정사진 속 할머니는 인자하게 웃고 계셨지만 내 가슴은 천근 만근 무거웠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 들어서자 매캐한 향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머리칼에서는 빗물 섞인 비린내가 진동을 했습니다. 입구에서 마주친 장남 녀석은 나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리더군요. 아들은 반가움은커녕 주위 눈치부터 살피더니 내 팔뚝을 거칠게 잡아 끌어 구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 진짜 창피하게 이 할망구가 왜 또 왔어? 남의 집 종살이한 게 무슨 자랑이라고 이걸 들고 와요? 아들의 목소리는 칼날보다 날카로워 내 가슴팍을 사정없이 후벼 팠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기 구석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좀 마세요. 비린내 나니까 사람들 가까이 가지 마시고요. 큰 며느리가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내뱉은 그 한마디에 심장이 바닥으로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니들 입에 들어간 소고기가 내 비린내 나는 손에서 나왔다는 걸 이 아이들은 정말 잊은 걸까요? 내 가슴 속에서는 시뻘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지만 입술을 꽉 깨물며 사겨냈습니다. 문득 30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새 아이를 굶기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주인집 할머니 댁에 처음 발을 들였던 날이었죠. 그때도 지금처럼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고 나는 아이들을 위해 자존심 따위는 버리고 할머니 발치에 엎드려 울며 빌었습니다. 그날 이후 내 인생은 사라지고 식모 순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손톱 밑에 때가 가실 날이 없었지만 자식들 배부른 소리에 고단함도 잊고 살았던 미련한 세월이었습니다. 장례식장 구석에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는데 조문객 중 한 명이 나를 가리키며 누구냐고 묻더군요. 아들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아, 저 노인네 말입니까? 우리 집에서 예전에 잠시 심부름하던 분인데 치매 기운이 좀 있어서 저러고 있네요. 아들의 그 거짓말이 공기 중에 흩어질 때 내 손끝이 파르르 떨리며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도저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 화장실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변기 위에 앉아 품 안에서 낡고 검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주인집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내 손을 꼭 잡고 건네주셨던 보물입니다. 순자야,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수첩이 열리는 순간 내 자식들의 위선은 단번에 무너질 것입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사위와 아들이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형님, 저 할망구 상속받을 거라도 있는 거 아냐? 아들이 코웃음을 치며 대답하더군요. 에이, 무슨 소리야. 그냥 식모인데 뭘 주겠어? 아마 지금 당장 장례 치를 돈도 없을걸. 그들의 비죽거리는 비웃음이 내 등에 화살처럼 박혀왔습니다. 그날 밤 장례식장은 고요했지만 내 마음속엔 거대한 해일이 일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할머니를 애도하지 않았고 누구도 나에게 물 한 컵 건네지 않았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할머니의 경고를 복기했습니다. 자식은 내 인생의 보상이 아니라 그저 타인이었다는 사실을 나는 오늘에서야 깨달았습니다. 내일 아침 유언장이 공개되는 순간 너희는 뼈저리게 알게 되겠지. 너희가 나에게 준 건 탐욕뿐이었으니 나도 이제 돈으로 대답해주마.
변호사가 도착했다는 소식에 자식들의 눈에 탐욕이 서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뒤틀린 허리를 꼿꼿이 펴고 그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내 처절한 반격은 시작되었습니다. 내 청춘은 차가운 설거지물에 퉁퉁 불어 터졌고 자식들 밥솥 속에 흔적도 없이 녹아 없어졌습니다. 그날들이 이렇게 비참한 배신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30살 어린 나이에 남편을 앞세우고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졌을 때 내 품에는 젖비린내 나는 어린 것들이 셋이나 매달려 있었습니다. 배고프다 우는 아이들을 보며 나는 울 시간조차 없었고 그 길로 주인집 할머니 댁에 들어가 50년의 머슴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내 손가락 끝에는 항상 독한 락스 냄새와 비릿한 생선 냄새가 문신처럼 배어 있었습니다. 겨울철 차가운 수돗물에 손을 담그면 뼈마디가 시리다 못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빨갛게 익어 터진 손등 위로 찬바람이 스칠 때마다 나는 자식들 입에 들어갈 하얀 쌀밥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찬물에 손을 담가야 아이들이 따뜻한 아랫목에 누울 수 있었고 내가 허리를 숙여야 아이들이 세상을 향해 고개를 들 수 있었으니까요. 주인집 식구들이 식사를 마치고 남긴 허연 쌀밥과 식어 빠진 고기 반찬은 늘 내 차지였습니다. 개밥 그릇 옆 부엌 구석에 쪼그려 앉아 남은 조각들을 우걱우걱 씹어 넘길 때면 목구멍이 꽉 막혀와 생수를 들이켜야 했지요. 그때 그 식은 고기 한 점이 어찌나 달고도 비참하던지 나는 그 밥을 먹으며 내 자존심과 눈물을 함께 씹어서 삼켜버렸습니다. 부엌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거실의 웃음소리는 나에게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만 같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밤늦게 집에 돌아가면 잠든 아이들 머리맡에 앉아 뒤틀린 손가락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내 몸에서 나는 가사도우미 냄새가 아이들 옷에 벨까봐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숨죽여 바라만 보았지요. 아이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내일은 또 어떤 수모를 견뎌야 할까 고민하다 보면 어느새 새벽닭이 울고 나는 다시 낡은 앞치마를 둘러야 했습니다. 그것이 내 평생의 일과였고 유일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큰아들이 대학에 합격하던 날 나는 주인집 화장실 바닥을 기어다니며 타일을 닦고 있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 손이 떨렸지만 며느리 될 사람에게 내 직업을 숨겨야 한다는 아들의 부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그냥 교수님 댁에서 비서 일한다고 하면 안 돼? 식모라고 하면 내 체면이 뭐가 돼? 그 한마디에 내 50년 헌신은 부끄러운 얼룩이 되어버렸고 나는 자식의 앞날을 위해 스스로를 지워버린 유령이 되었습니다. 내 손마디가 굵어지고 허리가 기역자로 굽어가는 동안 아이들은 번듯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자 훈장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성공할수록 나를 대하는 눈빛은 점점 더 차가워졌고 명절에도 비린내 난다는 말로 문전박대하기 일쑤였지요. 내가 너희를 위해 버린 청춘과 삼켜버린 자존심은 이제 너희에게 거추장스러운 짐짝일 뿐인가 봅니다. 내가 틀린 걸까요? 아니면 이 세상의 정의라는 게 원래 이렇게 허망한 것일까요? 주인집 할머니가 돌아가시며 내 손에 쥐어주신 그 수첩을 만져봅니다. 할머니는 아셨던 모양입니다. 자식에게 다 퍼주면 결국 골병만 든다는 그 시린 진실을요. 이제는 그 수첩 속에 담긴 힘으로 내 굽은 등을 펴보려 합니다. 너희가 무시하던 그 식모 할망구가 흘린 피눈물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이제는 똑똑히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장례식장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세상은 온통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서늘한 결심이 차오릅니다. 너희를 먹여 살렸던 이 투박한 손이 이제는 너희의 위선을 심판하는 손이 될 것입니다. 50년 세월 동안 부엌 구석에서 홀로 삼켰던 그 찬 밥덩이의 무게를 이제는 너희가 고스란히 느껴야 할 시간입니다.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내 피눈물 섞인 회상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내 자식들이 내 마지막 숨구멍인 단칸방 보증금까지 탐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얄팍하고 화려한 종이 한 장이 내 남은 생을 지워버릴 사형 선고가 될 줄은 정말 몰랐지요. 장례식장 뒷방에서 잠시 눈을 붙이려는데 거실 쪽에서 나직한 숨소리와 함께 종이가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사이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위가 머리를 맞대고 소곤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알록달록한 그림이 그려진 팜플렛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행복한 실버타운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 종이 속에는 정작 행복해 보이는 노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낮게 은졸이더군요. 이 소송 끝나면 엄마 단칸방 전세금부터 빼야 해. 그거면 우리 애들 유학 자금으로 딱이잖아. 여기 시설도 좋네. 그냥 여기로 모시자. 그 목소리에는 평생을 바친 애미에 대한 예우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술 더 떠서 팜플렛을 툭툭 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데 그냥 치매라고 우겨서 입원시켜버려요. 그래야 나중에 뒷말이 없지. 치매라니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를 미친 노파로 몰아 세상에서 격리하려 하는 거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숨이 막히고 손끝이 파르르 떨려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나의 마지막 도피처였던 그 좁은 방 보증금 4천만 원. 너희에게는 고작 유학 자금에 보탤 푼돈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평생 남의 집 걸레질하며 모은 피 같은 생명줄이었단다. 그걸 뺏어서 나를 산송장들이 모인 요양원에 처넣겠다니. 장례식장의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어 갈비뼈 사이사이가 시려왔습니다. 설마 내 자식들이 정말 나를 버릴까 싶어 부정하고 싶었지만 그들의 눈에 서린 탐욕은 이미 나를 인간이 아닌 처리해야 할 짐짝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찢는 듯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장모님 전세금 빼고 주인집 할머니가 남긴 돈 조금만 챙겨도 우리 한미천 잡는 거야. 형님, 이번 소송에서 장모님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 몰아붙여야 합니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침묵의 순간이 나에게는 수천 번의 칼질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믿었던 천륜이, 내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내 새끼들이 나를 향해 덫을 놓고 있었습니다. 나는 방 안에서 숨을 죽인 채 그들의 추악한 공모를 하나하나 가슴에 새겼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차가운 체념이었습니다. 그래, 너희에게 나는 이제 고마운 엄마가 아니라 빨리 사라져줘야 할 방해물이었구나. 너희가 팜플렛을 보며 웃음꽃을 피울 때 나는 어둠 속에서 주인집 할머니가 남긴 검은 수첩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너희가 내 집을 뺏으려 한다면 나는 너희의 그 위선적인 인생을 통째로 뺏어주마. 잠시 침묵이 흐르고 아들이 문 쪽을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깨기 전에 얼른 치워. 내일 아침에 바로 요양원 상담 예약 잡아놨으니까. 며느리가 팜플렛을 가방 깊숙이 쑤셔 넣는 소리가 들렸고 그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흩어졌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눈을 부릅뜨고 그들의 뒷모습을 노려보았습니다. 눈물조차 마른 눈동자에는 이제 자애로운 어머니의 빛이 아니라 서늘한 심판자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지요. 그날 밤 나는 한잠도 자지 못하고 장례식장 차가운 바닥을 쓸어보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려 준비한 그 팜플렛이 내 손에 들어오는 순간 너희의 세상은 무너질 게다. 설마 버릴까 했던 일말의 기대가 처참하게 부서진 그 자리에 나는 차가운 복수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새벽녘 창밖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이 유난히도 시퍼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내 배신감은 단단한 돌덩이가 되어 가슴 한복판에 맺혔습니다.
장례식장의 아침은 유난히도 시리고 투명했습니다. 간밤에 나를 요양원에 버리려 모의하던 자식들은 아침 일찍 도착한 검은 세단 한 대를 보더니 눈을 번뜩이며 옷매무새를 가다듬더군요. 주인집 할머니의 전담 변호사인 정 변호사가 묵직한 서류 가방을 들고 대기실로 들어섰습니다. 아들은 벌써 상속이라도 받은 사람처럼 어깨를 펴고 변호사에게 다가가 굽실거렸지요. 정 변호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어머니 수고하신 것도 있고 해서 할머니가 뭔가 남기셨을 텐데 저희가 대신 처리해 드리려고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탐욕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변호사는 아무 대답 없이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차가운 안경테를 고쳐 썼습니다.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이고 종이가 사각거리며 넘어가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을 채웠습니다. 며느리는 벌써부터 계산기를 두드리는 듯한 눈빛으로 변호사의 입술만 뚫어지게 쳐다보았지요. 사위는 옆에서 헛기침을 하며 은근슬쩍 내 옆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평소엔 비린내 난다며 곁에도 안 오던 놈이 오늘은 내 어깨를 감싸쥐는 신용까지 하더군요. 그 가식적인 온기가 소름 끼치도록 실어나는 슬그머니 어깨를 뺐습니다. 변호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고 이정숙 여사님의 최종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일순간 팽팽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본인의 전 재산 중 강남 빌딩 2채와 토지 3만 평, 그리고 현금 자산 500억 원을 포함한 총액 약 1000억 원 상당의 유산 전액을.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아들의 입가에 경련 같은 미소가 걸렸고 며느리는 환호성을 지를 준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문장이 나오는 순간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정지했습니다. 이 모든 유산을 50년간 가족보다 더 살뜰히 나를 지켜온 가사도우미 김순자 씨에게 전액 상속합니다. 정막이 흘렀습니다. 아니, 그것은 거대한 폭풍 전야의 진공 상태 같았지요. 아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가 흑빛으로 변하는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들고 있던 핸드백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사위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갈라진 쉥 소리처럼 튀어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 엄마는 그냥 일하던 사람인데 1000억이라니요. 변호사님, 이거 유언장 조작된 거 아닙니까? 아들이 테이블을 쾅 치며 소리를 질렀지만 변호사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류 한 장을 더 내밀며 차분하게 대답했지요. 할머니께서는 생전에 모든 공증 절차를 완벽히 마치셨습니다. 또한 김순자 씨가 상속을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자식들에게는 단 한 푼의 유류분도 돌아가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끝내놓으셨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내 발치에 엎드려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아니 회장님, 저희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아까 요양원 이야기는 농담이었던 거 아시죠? 세상에, 우리 어머니가 강남 건물주가 되시다니. 방금 전까지 나를 치매 노인으로 몰아버리려던 그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찬사의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사위도 어느새 무릎을 굽히며 내 손을 잡으려 애를 썼습니다. 장모님, 제가 형님한테 요양원은 절대 안 된다고 얼마나 말렸는지 모릅니다. 이제 편히 저희 집으로 가시죠. 나는 내 손을 덮치는 그들의 더러운 손길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품 안에서 그 낡고 검은 수첩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수첩이 탁 하고 소리를 내며 놓이자 자식들은 일제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지? 나는 생전 처음으로 아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서리빨처럼 차가웠지요. 니들이 식모 할망구라고 비웃던 이 애미가 50년 동안 주인집 할머니와 함께 일궈온 인생의 기록이다.
아들은 수첩을 열어보려 손을 뻗었지만 나는 단호하게 그 손을 쳐냈습니다. 만지지 마라. 너희 같은 탐욕스러운 손이 닿을 물건이 아니다. 내 목소리가 방 안을 쩌렁쩌렁 울리자 자식들은 겁먹은 강아지처럼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평생을 기어다니며 살던 엄마가 사자처럼 포효하자 그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지요. 너희가 내 전세금까지 탐내며 요양원 팜플렛을 돌리던 그 밤에 내 자식은 이미 죽었다. 내 말에 아들의 고개가 꺾였습니다. 나는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 변호사님, 절차대로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제 대기실에서 나가달라고 하세요. 저는 할머니의 마지막 길을 조용히 지키고 싶습니다. 내 축객령의 자식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경비원들이 들어와 그들을 단호하게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나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내 비린내 나는 손이 부끄럽다고 했지? 이제 그 손이 주는 돈은 단 한 푼도 탐내지 마라. 대기실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변호사가 내민 상속 확인 서류 위에 내 뒤틀린 손가락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붉은 인감 자국이 서류 위에 선명하게 남았지요. 그것은 50년 종살이의 마침표이자 나를 억눌렀던 모든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창밖의 빗줄기는 어느덧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돈을 확인한 자식들이 이제 어떤 추악한 쇼를 벌일지 진짜 드라마는 지금부터입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원하면서도 지나온 세월이 서러워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식모할망구라며 내쫓기 바쁘던 자식들이 이제는 나를 황제라도 되는 양 떠받들기 시작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내 낡은 단칸방 앞에는 평소 구경도 못했던 검은색 고급 승용차들이 줄을 지어 서 있더군요. 좁고 퀴퀴한 복도에는 며느리의 비싼 향수 냄새가 진동을 했고 아들은 내가 나타나자마자 달려와 내 낡은 보따리를 낚아채듯 뺏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누추한 곳에서 어떻게 계셨어요? 당장 짐 싸서 저희 집으로 가시죠. 제일 넓은 안방 비워놨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기름칠을 한 듯 미끈거렸지만 내 귀에는 그저 뱀의 쉬쉬거리는 소리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며느리는 소매를 걷어붙이고는 바닥을 닦는 신용을 하더군요.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던 그 고운 손으로 낡은 걸레를 잡고 있는 꼴이 어찌나 가관이던지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 그 효도 쇼를 감상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저희가 너무 무심했죠? 앞으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마세요. 제가 수발 다 들겠습니다. 며느리는 내 뒤틀린 발을 보며 눈물을 훔치는 척까지 했습니다. 며칠 전 장례식장에서 비린내 난다며 코를 막던 그 손길이 이제는 내 거친 발등을 어루만지며 정성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가증스러운 연기를 보며 낮게 은조렸습니다. 그래,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니 적응이 안 되는구나. 그런데 내가 치매 기운이 있다고 하지 않았니? 이런 미친 노파를 집에 들여도 괜찮겠어? 내 말에 아들의 안색이 잠시 굳어졌지만 이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경황이 없어서 실언한 겁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정정하신데 그런 소리를 하겠어요. 이제 그 낡은 전세금 4천만 원은 잊어버리세요. 제가 용돈으로 매달 그만큼씩 드릴게요. 돈이 무섭긴 무서운 모양입니다. 요양원 팜플렛을 돌리던 그 야비한 눈빛들은 어디로 가고 이제는 내 입술 끝만 바라보며 간이라도 빼줄 듯이 굴고 있었습니다. 나는 상 위에 놓인 비싼 전복죽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은 있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느낌은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껄끄러웠지요.
사위는 옆에서 부채질을 하며 은근슬쩍 본론을 꺼내더군요. 장모님, 그 강남 빌딩 말입니다. 관리가 쉽지 않을 텐데 전문가인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가족끼리 상의해서 운영하면 세금도 아끼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국 본색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변호사가 준 서류 가방을 일부러 그들 앞에 툭 던져놓았습니다. 자식들의 시선이 일제히 가방으로 쏠리는 것을 보며 나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래, 이 가방 안에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1,000억이 들어있단다. 그런데 말이다. 내가 이 돈을 사회에 다 기부할까 고민 중인데 너희 생각은 어떠니? 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걸레질이 멈췄고 아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나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기부도 좋지만 자식들 앞길도 생각해 주셔야죠. 저희 사업이 지금 얼마나 풍전등화인데요. 할머니 유산은 결국 우리 집안의 뿌리 아닙니까? 뿌리라니, 내가 남의 집 식모 살 때는 부끄러운 곰팡이 취급을 하더니 돈이 생기니 이제야 가문의 뿌리가 된 모양입니다. 나는 가방에서 며칠 전 내가 몰래 챙겨두었던 그 요양원 팜플렛을 꺼내 상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이게 너희가 놔주려고 챙겨둔 행복한 실버타운이라며? 시설이 그렇게 좋다면서 왜 나를 너희 집으로 데려가려 하니? 그냥 여기로 보내주지 그러니?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어머니, 그건 그냥 상담만 받아본 거고요. 절대 보낼 생각 없었습니다. 아들의 변명은 구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팜플렛을 집어들어 하나하나 찢어발기며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너희가 내 전세금을 빼서 유학 자금으로 쓰려던 계획도 다 들었다. 이 비린내 나는 손으로 번 돈이 너희 아이들 교육비로는 깨끗해 보였나 보지. 방 안은 얼음물을 끼얹은 듯 차갑게 식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사위는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나는 그들의 비굴한 뒷모습을 보며 평생 가슴에 맺혔던 한을 토해내듯 웃었습니다. 효도쇼는 여기까지 하자. 너희의 그 가짜 눈물에 속아주기엔 내 50년 세월이 너무나 억울하구나. 나는 아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이 방에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희에게 줄 돈은 단일전도 없다. 아들이 울며 불며 내 다리를 붙잡았지만 나는 그 손을 가차없이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랑이 떠난 자리에 돈만 남았을 때 그 관계가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 나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이 쫓겨나듯 방을 나가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방은 다시 조용해졌고 낡은 형광등만이 지직거리며 내 지친 그림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자식들의 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떠나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끝까지 돈을 포기하지 못해 창문을 내리고 나를 향해 소리를 지르는 아들의 일그러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지만 동시에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시원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래, 돈이 없으면 부모도 없는 세상이라더니 나는 오늘 내 자식들을 돈으로 사고 팔아본 기분이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나는 이제 진정으로 홀로 서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내 자식들은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내가 제 발로 나가지 않자 그들은 나를 치매 노인으로 몰아법정에 세웠지요. 주인집 할머니의 유언이 무효라며 정신이 온전치 못한 노인을 꼬드겨 재산을 가로챘다는 파렴치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정의 차가운 공기가 내 목덜미를 스치고 방청객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상주 자리에 앉아 눈물을 훔치던 아들은 판사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어머니는 평생 식모살이로 고생하시더니 결국 망령이 드셨습니다. 이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아들의 그 당당한 거짓말에 내 가슴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나는 피고인석에 앉아 그들의 추악한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아들의 변호인이 나에게 다가와 조소 섞인 말투로 질문을 던졌지요. 김순자 씨, 오늘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본인의 이름은 기억하시나요? 그 질문 속에는 나를 무식한 식모 할망구로 낙인 찍으려는 비열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틀린 손가락으로 지팡이를 꽉 쥐고 어느 때보다 맑은 눈빛으로 판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망령이 들었는지 아닌지는 이 수첩이 대신 대답해 줄 겁니다. 나는 품 안에서 50년의 세월이 담긴 그 검은 수첩을 꺼내 정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수첩이 열리고 그 안에 기록된 내용들이 법정의 대형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치매인 척하며 기록했던 자식들의 학대 일지와 그들이 내 전세금을 빼돌리려 공모했던 녹취록이 날짜별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지요. 3월 12일 장남이 내 방에 들어와 지장을 강제로 찍으려 함. 3월 15일 며느리가 나에게 비린내 난다며 유통기한 지난 빵을 던져줌. 변호사의 담담한 낭독이 이어질수록 법정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아들의 안색은 잿빛으로 변했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판결은 단호했습니다. 피고 김순자의 정신 상태는 지극히 온전하며 고 이정숙 여사의 유언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유효함을 선포합니다. 법망을 피해 재산을 가로채려던 자식들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내 발치에 엎드려 통곡하며 매달렸지만 나는 그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재판장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법정을 향해 선언했습니다. 저에게 상속된 1,000억 원의 유산 전액을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을 위한 장학, 재단과 요양시설에 기부하겠습니다. 법정 안은 경악과 환호로 뒤섞였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 제발 이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준 건 돈을 향한 탐욕뿐이었지. 하지만 주인집 할머니가 나에게 주신 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였다. 나는 그 기회를 너희 같은 괴물들에게 나눠주지 않겠다. 나의 단호한 선언에 아들은 바닥을 치며 오열했고 며느리는 넋이 나간 듯 주저앉았습니다. 평생을 남의 집 종살이로 살며 자식 하나만 바라봤던 내 희생이 비로소 정당한 심판으로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 비는 그치고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검은 세단 뒷좌석이 아닌 나는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젊은 시절 주인집 할머니가 몰래 가르쳐 주셨던 운전 기술을 이제야 세상 밖에서 써보게 되었네요. 선글라스를 끼고 거울을 보니 거기에는 누군가의 식모도 누군가의 희생적인 엄마도 아닌 오롯이 김순자라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나는 엔진을 켜고 자식들이 서 있는 법원 앞을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로 점점 작아지는 그들의 비굴한 모습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길가의 핀 꽃들이 나를 향해 손을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제 강원도 어느 바닷가에 마련한 작은 집으로 향합니다. 거기서 나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비린내 나는 생선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향긋한 꽃차를 마시며 살 계획입니다. 내 뒤틀린 손가디의 굳은 살은 이제 부끄러운 흉터가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온 내 인생의 훈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주고 빈 껍데기로 남지 마세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걸 70이 넘은 이 못난 애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바닷바람이 차창 너머로 시원하게 불어옵니다.
파도 소리가 내 지난 세월의 슬픔을 깨끗이 씻어주는 것만 같습니다. 주인집 할머니가 하늘에서 흐뭇하게 웃고 계실 모습이 그려지네요. 순자야, 참 잘했다. 그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합니다. 내 인생의 진짜 막은 이제야 올랐습니다. 50년의 긴 잠에서 깨어나 비로소 맞이하는 눈부신 아침.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나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홀로서기를 시작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맑은 해가 뜨겠지요. 그 향기가 아직도 마음에 남네요.